네, 그럼 대선 전국과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건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수도권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는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선이 확인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6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수도권에 가장 많은 그 선거인단이 포진돼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과반이 넘는 선거인단이 수도권에 포진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재인 그 후보가 결과론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가면서 혹시 모를 결선 투표의 가능성을 일축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돌이켜 본다라면은 광주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안희정 지사의 추격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 충청권 그 안희정 지사의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 충청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을 차지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좀 포기하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들은 문재인 전 대표로 이번 정권 교체에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수도권 경선에서 사실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역전율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반을 넘는 득표를 하며 문재인 후보에게 표심이 다 가게 됐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짚어볼 수 글쎄 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경선 기간 내내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를 계속 압도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민주당 내의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지율에서도 여러 다자가 대결하는 그러한 구도에서도 항상 1위를 놓치지 않았고 특히 이 지금 민주당 경선은 조직에서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45%만 득표해도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선 투표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59%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수도권에서도 수도권은 더욱더 유권자가 많잖아요. 네. 지금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더욱더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그 추격이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예측했던 바와 같이 결국 결선 투표로 가지 않고 네. 이렇게 1차 투표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좀 경선을 통해서 얻은 점, 또 좀 잃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크게 문재인 후보가 이제 얻어낸 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선거가 호남에서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마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겁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이 거의 참패에 가까운 패배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의 지지를 거두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계를 은퇴까지 선언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호남에서의 경선의 민심의 향배에 따라 갖고 앞으로 있는 본선의 경쟁력에도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까를 생각해냈을 건데 일단 호남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획득하면서 이제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은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얻은 큰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잃어버린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은 큰 형님으로서 어찌됐든 나머지 후보들을 다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안희정 후보와의 나름대로의 신경전 부분 속에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안희정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좀 험한 얘기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 지지층들을 끌어안는 부분들에는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경선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왔던 중도 보수의 표심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는가라는 네. 아쉬운 점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직접 연결해서 몇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문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 모든 경선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확정 지으셨습니다. 축하 말씀드리면서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저에게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그 열망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된 이유 어디에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이 난국을 우리가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흠결없고
잘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저 문재인을 그런 후보라고 인정해 주시고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룰 필승 카드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화합을 이루어서 당내 이른바 그 비문재인계도 안고 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보관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정당 상상 유례없는 아주 아름다운 경선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이미 경선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들의 가치 또 정책 가운데 훌륭한 부분들은 저의 가치, 저의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또 그분들과 함께 했던 캠프의 인사들 앞으로 우리 구성될 대통합 우리 당의 선대위에 다들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대선의 핫 이슈,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오신 것도 사실인데요. 본선이 되면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제가 지금 우리 당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좋은 후보들과 경쟁하면서도 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으니 이제 경선이 끝나서 그 지지가 함께 모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면 그 대세는 보다 더 확장되고 공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힘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상승세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대선은 문 후보님과 자신 간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반문 정서 결집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에 대한 생각과 또 정치권의 이른바 반문 연대 논의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이 저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된다면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를 넘어서서 구여권 정당,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함께 연대하는, 함께 손잡는 그런 단일 후보가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세력들의 정권 연장에 불과합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우리 호남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대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직접 연결해서 인터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최 교수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양자 대결에 대한 그 문재인 후보의 인식이 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양자 대결이냐 다자 대결 구도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대선이 어느 때보다도 짧은 기간인데다가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후보 간에 또는 주자들 간에 정당 간에 어떤 쟁점축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구도의 선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구도의 그 중심에는 양강 구도냐 다자 구도냐에 있잖아요. 네. 양자 구도가 되면 아마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다, 경쟁력을 좀 얻는다고 보는 거고 다자 대결 구도가 되면 아무래도 중도 보수의 표를 안철수 후보가 견인한다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표를 중도 보수층이 또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바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자 대결 구도는 사실 안 후보에게는 썩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는 만약에 양자 구도가 된다면은 안 후보는 결국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 세력과 연대하는 거다. 이런 지의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적폐 세력과 그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후보 진영과 미래와 그리고 연대를 강조하는 이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이제 한 40여일도 채 안 남은 이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문재인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평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대선 기간 이제 촉박하게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일단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것과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차원 두 가지를 나눠본다면은 가장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 논란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결국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권 주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거고요. 개인에 대한 비리와 측근에 대한 비리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다면 반드시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 그대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사건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이 넘고 가야 될 산이 있다는 개인에 대한 이런 가족 간의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 구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태까지 적폐 청산을 이야기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 구도가 양자 대결이 아니라 삼자 구도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와 같은 삼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됐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안철수와 문재인의 1대1 구도가 형성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적폐 청산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안철수 전 대표의 집권도 적폐 청산이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표의 집권도 적폐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적폐 청산과 과거에 대한 문제만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역대와 다른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내기 위한 어떠한 집권 로드맵을 그려내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책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위기 현실 속에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들을 국민께 아주 낱낱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 경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후보의 합산 지지율이 대략 60% 정도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글쎄요. 안희정, 이재명 지지층 문 후보가 다 흡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안희정 지사와 이제 이재명 시장은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그 네. 표가 다 문재인 후보한테 갈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유권자 계층들이 지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상당히 지향하는 바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보수나 중도표를 대단히 의식을 많이 했죠. 대연정 발언은 안희정 지사의 가장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었고 예. 바로 이 부분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안희정 지사를 지지율을 정체되게 만드는 또 양단점이 다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표는 1.5는 문재인 후보에게 가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했던 표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제가 보수 중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에게 갈 가능성도 커요.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는. 아닌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와 이제 이재명 시장의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증명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재명 시장은 상당히 선명하고 정체성 있는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표는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많이 갈 겁니다. 네. 오늘 양자구도라든지 다른 이 여러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40% 넘은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이제 그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40%를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40%가 못 넘는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건데 조금씩 양상은 달라질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모든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거나 다름없잖아요. 뭐 안철수 후보 내일 남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안 후보의 승리를 다 전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뭐 5정당의 후보가 다 결정된 마당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의 추이가 좀 바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추이도 순서도 바뀔 거고 향후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희정 지사, 이재명 후보 이 지지층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 네. 교수님께서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표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좀 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네. 해주셨어요. 안희정 후보의 지지표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저는 한 반반 정도로 봅니다. 한 절반 정도는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걔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안희정 지사를 도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일부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층으로 옮겨갈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 때문에
대통합 후보의 마음을 들어서 지지했던 또 보수층의 표심들은 뭐 자연스럽게 안철수 전 대표의 표심으로 이동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후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얼마만큼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과 통합에 대한 가치를 현재로선 오늘의 메시지로는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격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통합의 메시지를 그대로 끌어안는다고 한다라면 전통적 지지층을 또 배제하게 되는 상황. 굉장히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점유하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표심을 그대로 끌어안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모든 유권자 다 끌어안을 수 없어요. 그건 선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나 국민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도 있는 것이고 중도의 성향도 있고 보수 성향도 있는 거예요.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치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계속 통합을 얘기하는데 통합의 개념도 잘 설정이 안 됐습니다. 통합은 뭡니까?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제가 무슨 뭐 통합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정체성은 통합보다는 적폐청산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후보도 통합을 얘기하고 물론 모든 세력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한 당위성인데 역시 어느 하나를 택하라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부조리를 끊어내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고 다른 후보들도 당연히 적폐청산 얘기합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적폐청산보다는 미래로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쪽이 다 바람직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역시 그중에서 어느 쪽으로 후보들이 강조하며 또 어느 쪽의 유권자들이 그쪽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전체적인 선거를 읽어볼 때 이번 촛불 민심의 그 국민들의 요구는 지난날 너무나 잘못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되고 부패 구조가 아주 구조화되고 이런 것들 끊어내라는 게 촛불 민심이었어요. 예. 그것을 다시 말하면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단지 적폐청산이란 말이 약간 거치게 들리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과거에 대한 것들을 뭔가 해소하고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전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선거에서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어느 후보에 부합하느냐 이게 결국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대한민국 선거는 항상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지난 박근혜 후보가 이겼을 때 2012년도 선거 때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선점했던 게 박근혜 후보였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후보가 됐던 것은 그때는 경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데 누가 적합하냐? 기업인 출신이 이명박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도 뭔가 시대 정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미래로 가서 뭔가 우리 한국 사회의 통합을 원하는 쪽이냐 아니면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가 어느 후보의 승리와도 연관된다. 다시 말하면 계속 양자 대결, 다자 대결 구도로만 얘기하는데 이런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시대 정신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이제 내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뭐 사실상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안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이제 자강론을 계속 내세우면서 양자 대결 구도로 밀고 나갈 가능성 이렇게 네.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후보와 캠프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정 정도 기간까지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강론을 외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양강 구도냐 아니면 다자 대결 구도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자연스럽게 후보가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여론에 대한 지지율 추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을 건데 그 대세론이라는 게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지율 상승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뭐 30%를 넘는 순위를 점하게 된다라면은 다른 후보들이 나오긴 하나 이것 또한 양자 대결로서의 양강 체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이제 고민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손학규 의장을 비롯해서 결국은 경선을 치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강론을 얘기를 해왔지만 네. 손학규 의장을 비롯한 일부 당내의 여론은 또 자강론도 중요하지만 연대의 가능성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하는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는 개헌에 대한 논리도 꾸준하게 펴왔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당내의 다른 여론들까지 수렴해가면서 연대의 기치를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아마 안철수 후보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교수님, 지난 각 당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60% 이상 넘는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혹시 양자 대결로 맞붙게 된다면 호남 민심 어디로 향하게 될 글쎄 것으로 그거 알 수 생각하세요? 없죠. 호남 민심이 두 후보에게 네. 모두 60% 이상을 몰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 전략적 투표의 경향은 정권 획득이 가능한 후보에게 몰아준다는 거 될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몰아주겠다. 네, 그걸 이제 예. 쉽게 얘기해서 될 사람에게 몰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호남 민심은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거의 60% 이상 거의 동시에 부유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의 경쟁 구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호남 민심이 어디로 갈지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이번 선거에 어느 선거와도 그랬지만 가는 자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호남에서 결국 이제 이 이른바 지난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해내는 것, 미래로 가는 것 이런 걸 다 볼 것이고 뭐 호남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두 구도에서 어느 게 유리하냐를 볼 것이고 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자강론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까 문재인 후보하고 좀 비슷한 논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연대가 필수예요. 예. 그렇지 않고 양강구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른정당의 지금 유승민 후보는 아까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어느 방송에 이제 거의 홍준표 후보와의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거의 못을 박는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뉴스에 보니까.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사실 친박 정산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국민의당이 아무리 선거 공학적으로 연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해서 어떻게 호남 민심을 달랠 것이며 호남 민심이 아니더라도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야권 성향이에요. 호남의 지지를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철수 후보가 보수 중도를 견인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보수 정당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도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네. 우리가 양강구도 그러는데 양강구도가 그래서 대단히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봐야지 이걸 무조건 하나의 도식적으로 뭐 양강구도면 이긴다.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봐야죠. 제가 볼 때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양강구도 내기가.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일 지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타이어 논쟁도 있었고요. 네. 또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문재인 후보의 뭐 아들, 또 안철수 후보의 사면 발언 네. 등 여러 가지 지금 논란,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에 대한 경쟁이 뜨겁게 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격화된 반응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타이어 논쟁, 그러니까 뭐 내가 폐타이어냐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냐에 대한 논쟁도 결국은 호남에서의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놓고 벌였던 경쟁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사면 논쟁 같은 경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공방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을 향해서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는 혹시라도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는 순간 적폐청산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진정한 적폐청산을 자임할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선거 구도를 명확하게 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들 논쟁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고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당기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을 이루지 못하면서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막아냈던 이런 모습들에 비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결국은 과거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각 당의 후보가 내일이면 거의 다 선출이 완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진정한 미래를 향한 정책 공약에 대한 선거 승부가 좀 시작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도 말씀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명확한 국민들에게 선명한 각 분야에 대한 정책과 공약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 이제 선택을 받는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이런 좀 지역적인 논쟁과 공방보다는 조금 더 국가의 거시적이고 미래적인 담론을 향한 공방들이 이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제 이번 주면 본선 대진표 모두 확정되잖아요. 주요 5당의 각 대표들 이제 대표 주자들 내일이면 최종 확정될 텐데 오자 구도로 끝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하시는 분은 적은 것 같아요. 오자 구도 변화 가능성 언제쯤?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오자 구도로 끝까지 갈 그럼요. 가능성이요? 끝까지. 근데 물론 예. 오자까지는 아니더라도 3자 내지 4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바른정당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연대하기에 대단히 어렵다라고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후보 얘기도 바뀔 수 있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선거가 워낙 역동적인 것이니까. 단 바른정당은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정당이었고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끝까지 지금도 어떤 면에서 탄핵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면이 있는 그러한 친박의 핵심으로 이루어진 정당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저변은 사실 친박의 정서가 굉장히 강한 정당이거든요. 그런 정당의 연대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문제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네. 정당이 연대가 쉽지 않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바른정당은 어쨌든 과거 새누리당으로부터 분화된 정당인데 국민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과연 이 두 정당이 연대할 수 있는데 그 호남 편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대를 하자니 호남 편하니 야당 표가 사라질 것 같고 연대를 안 하자니 중도표와 보수표를 놓칠 것 같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따라서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두 후보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단지 이제 선거 보존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서 오자구도라는 건지 심상정 대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심상정 대표도 지금 지지율은 낮지만 정의당이라는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의당의 진보적 가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의 완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볼 때 5정당에 다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 공산은 크죠. 그중에서 뭐 한 정당이 다른 쪽을 지지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양자구도보다는 아직은 좀 섣부른 전망이긴 합니다만 양자구도는 대단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네. 김 교수님 끝으로 오자구대 변화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감하는 바가 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한다면 3자 구도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보수 정당을 자임해왔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등과의 연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겁니다.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바른정당까지는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까지 손을 잡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기존의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왔던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굳이 후보를 못 내면서까지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을 밀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어떤 지지를 획득하든지 간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럼 이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끝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만약에 오자 대결을 치르게 된다면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남은 변수 중에 하나가 4월 5일 정도에 이제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의 변수도 남아 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단순하게 물리적이고 여의도의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연대를 하니까 표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공동정부라든지 아니면 개헌에 대한 고리라든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 등을 기반으로 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하는 어느 정도의 연대의 가능성들은 열어둘 수 있을 건데 그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좀 화합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모색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지켜두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9일 대선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대선 이슈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